오늘 그리스 문명 여행 두 번째 시간은 그리스의 역사입니다. 고대 폴리스 시대부터 현재 그리스 공화국까지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략 한 2500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유럽인들이 자신의 문명의 고향이라 그래서 아주 사랑하는 문명의 땅이기도 하고요. 보통 고대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뭐 강연도 있기도 한데, 현대 그리스 공화국까지 연결하는 강의는 없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어, 제 나름대로 이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연결한 이유는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오늘날의 그리스 공화국을 만나게 되고, 또 공부를 하는 분들은 고대 그리스만 만나게 되거든요. 두 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역사 강의를 만들게 된 거고요. 또 그리스라는 나라의 좀 특징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있고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꽤 오랫동안의 역사가 사라진 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그리스라는 땅은 고대 이후에는 문명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변방이어서 기록물도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유물도 거의 없어요. 일부 있었지만 뭐 사라지고, 변동이라는 게 뭐 변변한 건축물이 생기지도 않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 다룰 만한 게 없다. 우리 흔히 유럽에 가면 중세 건축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리스에는 그런 중세 건축물을 거의 만날 수 없습니다. 북쪽에 가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 유적들이 있는데 지금도 수도원이 있어요. 그곳에만 유일하게 있고 나머지는 중세 건축물, 중세 주택, 뭐 성당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의 역사의 특징은 이제 그렇다.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헬라라고 하는 시대 이전, 그다음 헬라 문명 시대, 로마 제국 통치 시대, 투르크 통치 시대, 그리스 공화국 시대 이렇게 이제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서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스, 그다음에 헬라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오늘날 그리스 공화국의 정식 명칭은 헬레닉 리퍼블릭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네 공화국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르는 게 바로 헬라스의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 공화국은 사실 그리스 반도와 에게해 여러 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헬라 또는 헬라스는 그리스 본토와 터키 서해안의 이오니아 지방, 그다음에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동부까지를 당시에 헬라인들이 활동했던 이곳이 헬라 내지 헬라스라고 이렇게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렇게 영역이 넓었는데 지금 현재 그리스 공화국은 상당히 축소된 것이죠. 물론 고대에도 헬라스라는 나라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문화 공동체 정도의 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로 만든 적이 없었고, 말하자면 뭐 고대 국가가 생기기 이전 뭐 부족 국가 시대 뭐 정도라고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스 시대 이전, 기원전 1100년 이전에는 대략 미노스 문명, 여긴 오늘날의 크레타 섬에서 있었던 문명이죠. 그 다음에 키클라데스 제도, 에게해 여러 섬들에 있었던 문명들, 미케네라고 하는 우리 흔히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 아가멤논을 대장으로 한 그 사람들, 이런 걸 미케네 문명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적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명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지도를 보면 세 군데 지역에서 문명들이 있었던 거죠. 가장 오래된 게 미노아 문명에서 미노스 왕이 통치를 했다. 여기 보면 이제 신화로 많이 남아있죠. 에우로파라고 하는 여인이 제우스가 황소로 바뀐 이 황소 등에 업혀가지고 레반트 지역에서 이 크레타로 와가지고 거기서 에우로파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미노스가 돼서 미노스가 이 문명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중에 뭐 아테네를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테세우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뭐 7명의 선남 선녀를 데리고 와서 미노타우루스에 잡아먹게 되는 이런 신화적으로 남아있는 게 미노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키클라스 제도는 여기 섬들에 있었던 이야기들, 미케네는 아까 아가멤논의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신화와 전설의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화 문명의 이 신화의 이제 신화 전설의 시대지만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근거는 여기 황소를 숭배했던 아마 사람들이었다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기 민화 문명의 도시라고 생각되는 이 크레타 이라클리온에 가보면 크노수스 궁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크노스 궁전에서 발굴된 게 이게 벽화예요. 황소를 타고 넘는 소년이라고 하는 벽화 그림에서 보면 아마 황소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그 아테네 박물관에도 가보면 여기 황소 머리가 있거든요. 황금으로 도금을 한. 이것도 보면 민화인들이 황소에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신화에서 아까 에우로파 여인이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를 타고 왔다. 그 다음에 이 민화 전설에도 보면 미노타우로스가 또 이렇게 괴물이 되게 된 것도 그 미노스 왕의 아내 파시파에가 황소와 교접을 해가지고 미노타우스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런 황소와 관련 있는 게 민화인들이다. 미케네는 여기죠. 여기는 그 술레만이라고 하는 트로이를 발굴한 사람이 여기 미케네를 또 발굴하게 되죠. 그래서 발굴해봤더니 꽤 큰 문이 있고 여기 거석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거석 문화가 당시에 있었던 거죠. 기원전 11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거석을 쌓아서 성을 쌓던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도 사자를 숭배하는 사람 이런 문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여기 보면 황금으로 된 마스크도 있고 이런 아가멤논의 이야기와 부합하는 이런 문명지가 미케네에 남아 있습니다. 자, 기원전 1100년까지는 그랬고, 자, 그러면 1100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대의 그리스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요 110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방에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남하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요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오니아 터키 지방,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북방에서 남방으로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뭔가 역사의 변화가 있은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토착 문명들은 북방 사람들에서 사라지고 뒤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 300여 년간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암흑기라는 건 유물도 없고 기록도 없는 시대다. 이렇게 암흑기라고 부르고 그러다가 한 서기 8세기 정도 되면 뭔가 기록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유적 유물도 이제 그때 발굴되겠죠. 이 아케이 시대라고 부르는 요때 우리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요 당시에 아마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리아드도 보통 6세기, 7세기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대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기록하고 남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510년부터 323년까지를 본격적으로 그리스의 고전기다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때 뭐 여러 가지 그 황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23년이 되면 이게 알렉산드로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 코린토스 뭐 이런 데를 공략을 해서 요 폴리스들이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아테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 되죠. 324년부터 146년까지는 그 알렉산드로 제국 아에 있다가 146년에는 코린토스가 로마에 점령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독자적으로 살아갔던 그 문명들이 없어지는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00년부터 한 750년까지 이때 북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런 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략 한 15세기, 기원전 15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의 이동했던 사람들이 이 지중해를 이동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식민지들을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역사책에 보면 뭐 그리스 반도로 내려온 사람들 이오니아인과 도리아인이 각각이 뭐 터키 서해안으로도 가고 뭐 여기서 갔다던데 제가 보기엔 뭐 꼭 그리스 반도로만 사람 내려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배 타고도 내려온 것 같고 이 에게해는 배 타고 이동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배 타고 와서 적당한 곳에 도시를 만들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살고 그다음에 여기 밀리투스나 뭐 에페소스나 이런 데 또 살다가 여기도 땅이 그렇게 농사 짓고 살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 인구 압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뭔가 계속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주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동해서 만드는 도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녹색은 이 도리아인들이 가서 만든 식민지 땅들이고, 노란색은 에오일리아인들, 그 다음에 분홍색은 아테네를 맹주로 한 이오니아인들이 가서 이렇게 도시들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색깔로 영역을 표시했지만 이 지중해 지역은 영역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데는 국경 영역이 중요하지만 이 지중해 도시들은 이 농업의 중심이 아니라 다 상업 뭐 내지는 뭐 거의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먹고 사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도시가 중요하죠. 점의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스인에 적대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페니키안이죠. 오늘날의 레바논과 시리아 쪽 해안에 살던 레반트인들이 이 카르타고로 이동을 해서 이쪽에 또 식민지 개척했던, 이런 크게 보면 두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도시들을 개척을 했는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도시들입니다. 뭐 코린토스, 포카에아, 로도스, 뭐 크레테, 여기 보면 오늘날의 그리스 공화국에는 있진 않죠. 여러 군데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카르타고에는 페니키안들이 했고, 저기 프랑스의 마실리아라고 하는 데도 있죠. 뭐 마르세유라고 부르는 이런 도시들도 과거 헬라인들이 개척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시들을 많이 했는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나 이 헬라라고 하는 지역이 농사를 짓고 살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외로 나가서 개척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뭐 죽이고 자기 땅으로 이제 만들고 이렇게 갔던 거죠. 제가 이제 그리스가 아닌 헬라스라고 부르는 건 오늘날의 그리스 공화국만 생각하면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쪽만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헬라스는 이 터키 서해안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오히려 터키 서해안이 더 앞선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선진국은 어디였냐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였거든요. 훨씬 동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곳이 훨씬 더 문화적 혜택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배를 타고 해안가를 이렇게 여행하는 이런 게 주였기 때문에 그러면 동쪽 이집트 쪽에서 해안을 따라서 쭉 이렇게 배가 이동하면서 뭔가 이 문명이 전달되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로도스 섬이나 여기 터키 서해안의 할리카르나소스나 밀레투스나 프리엔네나 이쪽이 훨씬 더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기 좋은 위치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이쪽 그 밀레투스의 이오니아 지방에서 먼저 탄생한 이유가 사실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보면 왜 이쪽이 먼저 발달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또 흔히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부르는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도 꽤 헬라 도시가 많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탈리아를 여행하실 분들은 이 나폴리 남쪽에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를 가신 분들은 대부분 뭐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이 정도만 보시지만 그건 처음 여행하면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실 때는 이쪽 남쪽으로 가서 파이스툼, 뭐 그다음에 엘레아, 그다음 시칠리아를 가보면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고대 도시들이 있는 거죠. 가장 유명한 시라쿠사, 그다음에 아크라가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 로마인들이 자기네보다 남쪽에 있는 여러 그리스 도시들을, 그리스 지역을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그라키아가 나중에 그리스라는 용어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영어이기 때문에 그게 점차 그라키아가 그리스가 바뀐 거죠. 그리스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오니아에도 이런 많은 도시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가면 유적들을 만날 수 있죠. 저는 여기 도시들을 대부분 갔는데요.
여기 사모스 섬과 저기 미틸레라고 하는 데만 못 가고 스미르나. 스미르나는 오늘날의 이즈미르라고 해서 터키의 세 번째 도시예요. 꽤 큰 도시입니다. 에페소스는 우리 한국 사람 관광을 많이 가죠. 밀레투스는 철학의 탄생지 아시죠? 여기 지금 버려진 유적지인데 옛날에 아주 화려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요. 디디마라는 것도 있고 헤로도토스의 고향인 할리카르나스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로도스 섬이 있는데 로도스 섬에도 꽤 여러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초에 여기 로도스 섬에 갔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고대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를 한번 가볼게요. 아테네는 어찌 보면 유럽인이 사랑하는 문명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파르테논 신전에 올라가 보면 학생들도 많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의 학생들은 수학여행의 아주 첫 번째 코스를 여기로 잡기도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인솔해가지고 와서 보는 그런 곳입니다. 대략 그 아테네 전성기 때는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성벽이 있고 바다로 나가는 문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멋진 장소에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아크로폴리스에는 파르테논 신전 그다음에 뭐 아테나 여신의 신상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테네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가 뭐 탄생한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고전 민주주의가 있었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그 체계가 잡힌 건 대략 뭐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민주주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솔론 이전에는 이 아테네는 뭐 아주 작은 도시국가인데 주로 귀족들이 지배하는 체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대부분 농토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솔론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해서 이런 귀족들이 다 어떤 땅을 지배하고 이러면 사실은 불평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신하기 위해서 시민 이상이란 사람들을 어떤 그 정치 체제의 일원으로 끌어들인 거죠. 시민이란 또 20살 이상 아테네 남성이지만 그것도 동등하지는 않고 거주지에 따라서 아니면 재산에 따라서 투표권을 좀 달리했던 그런 체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남성들은 다 투표권이 동일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재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요.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거기서 이제 권한이 많이 달라지고 그 등급을 나눈 체제에 의해서 민회가 만들어지고 민회에 의해서 리더들을 뽑는 이런 체제를 형성을 했던 거죠. 이 민주주의의 그 형태는요, 아테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테네가 원조도 아니에요. 사실 이오니아 지방에서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밀라테스 쪽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도시에도 이런 민회 개념의 민주주의 형태가 있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럽은 기본적으로 절대 권력이라는 게 형성된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특정 사람이 권력을 다 쥐는 이런 게 생기기 어려운 문화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은 이 헬라스였던 거죠. 개인이 특정 사람이 권력을 다 갖지 않고 주로 지배층이라고 하는 시민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의 공동통치 형태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흔히 폴리스와 도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는 그냥 그 자체 뭐 시민이 있고 뭐 노예가 있고 여자가 있고 뭐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구성된 그냥 도시라면 정치 권력은 없는 거죠. 근데 폴리스는 그 자체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폴리스라고 부르고요. 그 폴리스는 대부분 이런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다수가 통치하는 뭐 이런 구조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참주라고 부르는, 참주는 사일런트라고 영어로 부르는데요. 일종의 독재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이 다스린다는 건 상당히 독재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또 왕으로 번역하는 이런 것도 가끔 있잖아요. 뭐 스파르탄 왕이 있었다는데 왕은 권력이 왕처럼 있었던 게 아니고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왕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
우리가 동양의 왕처럼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고 운영을 했는데 늘 이 사람들은 뭘 경계하냐면 독재를 제일 싫어해요. 독재라는 게 이 사람이 혼자서 뭔가 잘 이끌어가는 건, 그리고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쫓아내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도편 추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매년 1년 정도 임기를 두고 뭐 지도자를 뽑아서 그 전투 사령관을 시키고 뭔가 했는데, 그 사람이 뭐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무슨 업적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매년 뽑힐 수가 있거든요. 그걸 경계해가지고 도편 추방제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 숫자 이상의 표를 얻으면 이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10년 또는 20년의 해외 추방형 이런 걸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추방이 됐죠. 특히 그 아테네 전투에서 마라톤 전투에서 이기게 된 사령관이었던 밀티아데스, 이 사람도 또 쫓겨났고요. 그다음에 뭐 살라미스 해전에서 사령관이었던 데모크리토스, 자, 테모스토클레스, 이 사람도 이런 도편 추방에 의해서 쫓겨난 적이 있죠. 여기 그 도자기 파편, 도편 추방이 도자기 파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이름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몇 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테미스토클레스 있어요.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때 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도자기에 글씨 써가지고 투표를 하면 이게 일정 숫자가 되면 이 사람을 10년 추방형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추방을 하게 되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유능한 사람을 쫓아내는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독재 형태를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로 보면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잘못하면 무능한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이런 민주주의 형태의 단점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는 이렇게 시민들이 재산에 따라서 투표권을 갖는 이런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산업이 뭐였냐면 이 흑색 독이에요. 흑색 그림 독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자기가 아니고 독입니다. 한 번 구운 독인데, 이 독이에는 올리브유를 담을 수 있는 독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이 아테네가 이 독일을 만들고 수출하기 전까지는 코린토스가 이 독일 산업에 가장 잘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아테네가 여기 독일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아테네사는 뭐가 좋았냐면 그림 보면 이게 아킬레스가 아마존 여왕을 죽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리아드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독일 그림 그래서 팔았던 거죠. 그래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독일 그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적색 그림 독이가 있고 흑색 그림 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독이는 흑색이죠. 예, 흑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가 검은색 도료를 쫙 입혀요. 입힌 다음에 그림을 남기고 바탕을 긁어내면 이게 흑색 그림 도기가 되겠죠. 이 그림은 흑색이니까. 이제 반대로 그 그림을 파내면 이제 적색 그림 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인기 있는 건 여기 적색 그림 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독이, 이 그림이 그려진 도기가 꽤 많이 팔렸다. 이런 박물관에 가 보시면 이런 그 독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림을 그리는 건 회화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전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존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독이들은 여기다 올리브유를 싣고 배에 싣고 다른 나라 수출하다가 배가 가라앉아 가지고 바닷속에 있으면 이걸 건져 가지고 이게 보존이 된 겁니다. 육지에 있을 때는 남아있지 않겠지만 바닷속에 있어 가지고 된 거라는 거죠. 자, 스파르타라고 가보죠.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고 그 상대편에 스파르타 있었죠. 그러니까 스파르타라는 도시는 흔히 스파르타식 교육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떠올리죠. 여긴 도리스족이 내려와서 세운 도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스파르타와 라케다이몬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라케다이몬이 뭐냐면 사실 지역 이름이 나라 이름이 라케다이몬이에요. 그러니까 일리아드 보면 라케다이몬 얘기 많이 나와요. 라케다이몬이고 그 라케다이몬의 수도가 스파르타입니다. 물론 그 스파르타 시민들은 주로 수도에 살았죠. 근데 이 스파르타의 특징은 원래 그 라케다이몬이 있었던 곳에 살던 원주민들을 북방에 내려온 도리스인들이 점령하고 그 원주민들을 다스리는 체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여기 삼각형에 보면 맨 아래에 헬러트와 페리오코이가 있죠.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여기 두 지역인데요. 라코니아와 메세니아라고 두 땅이 있어요. 라코니아에 스파르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살던 원주민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이 사람들을 농사시키고 해가지고 이 상층부에 한 대략 1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있었는데 이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냐면 대다수의 이 노예들을 컨트롤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롤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싸우는 능력을 늘 갈고 닦아야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외부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쳐부수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런 역할을 스파르타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아테네와 전쟁을 하긴 했지만 아테네와 전쟁하기 전에는 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들을 다스리느라 이 말하자면 스파르타의 시민들을 관리를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기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좀 현찮다 그러면 뭐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이고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그 남자애들은 조금만 크면 공동 학교에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아주 강인하게 키우고 뭐 여자도 똑같이 했던 체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다수의 노예들을 다스려야만 했던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끔은 이 스파르타의 젊은이들을 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노예들을 죽이는 연습도 했다고 합니다. 그 죽이는 연습을 또 어떻게 하냐면 노예들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감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이 폭동의 주동자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도 죽이고 이 젊은이들을 죽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18살, 20살 쯤 되면 이렇게 가서 죽이고 돌아오는 이런 연습 같은 걸 많이 시켰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전사들을 길러서 나라를 유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노예들을 다스리는 데 힘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문화를 남긴 것도 없고 내부에 뭔가 많은 식민지를 만든 것도 없고 뭐 남기기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상층부에는 2명의 왕이 있었다. 근데 왕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왕의 권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원래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최고 가문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가문들의 어떤 한 명을 왕이라고 통칭을 하고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사령관입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사령관 역할밖에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5명의 에포로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큰 권력을 쥐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년 임기로 시민 중에서 뽑았다. 그것도 유능한 사람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추첨으로 5명을 선출해서 돌아가겠다. 이러면 이 5명이 어떤 수준이겠어요? 의미는 나쁘지 않은데 5명을 추첨으로 뽑으니까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0,000명 중에는 5명을 뽑는 거니까 임의로 뽑는 거니까 그 사람이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르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허술한 면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폴리스로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점차 커지고 있는 시점에 발생하는 사건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죠. 이건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책에 남긴 이런 기록들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쪽 그리스 반도 쪽을 3차에 걸쳐서 공략했던 이런 사건이고, 뭐 서양인들은 이거를 뭐 동서양의 만남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전쟁이라고 보긴 어려운 건데, 워낙 그 기록으로 자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또 있는 거고, 19세기, 20세기의 유럽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 있는 나라죠. 물론 과거로 돌아가면 전혀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쪽에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라고 하는 약소국을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어쨌든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겼다 해가지고 자신들의 자부심을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정치적 선전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이고요. 그 전쟁에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이 레오니다스와 300명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영화 300에 나오죠. 실제로는 한 4천여 명 정도가 이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전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테네는 이 에게해 지역의 여러 폴리스의 맹주가 됩니다. 그래서 델로스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럼으로써 그 델로스 동맹의 맹주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이 도시들에서한테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480년부터 한 440년까지 대략 한 40년간 아주 황금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아주 아테네가 잘 먹고 잘 살았던 이때가 요 황금 시대였고요. 이때 리더가 페리클레스예요. 그때 또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리더가 바뀌고 이런 시대인데, 사실은 또 페리클레스는 계속 뽑혀요. 이러면 도편추방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페리스가 원래 이제 인정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인 지배 체제로 계속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아주 전성기를 누렸고, 오늘날 볼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 비롯하여 아크로폴리스는 여러 신전들을 이때 건축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민주주의였지만 대중영합 정치가 라고 비판을 받는다. 왜?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물론 이 사람이 업적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본래 의미의 민주주의는 아니었던, 오늘날로 보면 독재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의 푸틴하고 다를 게 없죠. 그러고 나서 이 페리클레스의 말년에 이제 발생한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 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요 노란색 지역이 델러스 동맹이라는 거예요. 아테네를 맹주로 한 델러스 동맹이 한 40여 년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이 델러스 동맹은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델러스 동맹이었는데, 페르시아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동맹 만들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 섬들의 도시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아테네는 무슨 소리냐,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저항하는 도시들을 막 공격을 해가지고 폭력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계속 유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섬들이, 여러 도시들이 반발을 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테네가 무서우니까 스파르타한테 도움 요청을 해가지고 서로 이 두 세력 간이 싸우게 된 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는 투키디데스가 기록했는데, 이것도 따로 별도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델로스 동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삥을 뜯어 만들었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비싼 건축물을 만들게 된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 보면, 그 델로스 동맹의 많은 도시들이 낸 돈으로 건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공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 거죠. 아테네를 위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동맹의 도시들이 반발할 만하죠. 그래서 이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대략 한 27년 동안 싸웠던 전쟁이 펠로폰네소 전쟁이고요. 나중에 이 전쟁은 에게해를 벗어나서 시칠리아까지 가서 마지막에 시라쿠사에 가서 아테네가 여기서 패하죠. 그럼으로써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의해서 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어떤 지배 형태를 받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뭐 아테네 영광은 거의 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스파르타도 이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에 이거를 제대로 컨트롤할 만한 능력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뭐
스파르타는 이 폴리스들의 맹주가 되진 않았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도시들은 각자 도생하는 이런 체제로 바뀝니다. 그게 대략 기원전 404년 뭐 이때쯤 되는 거고, 그때 이 펠로폰네소 전쟁에 패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전형적 포퓰리즘을 하는 정치가, 대중영합적인 정치가였던 겁니다. 아주 잘생기고 말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 시칠리아를 공격하러 갑시다. 그쪽에는 황금도 많고 먹을 떡이 많으니까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시민들을 선동해서 가게 됐던 이런 사람이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했고, 뭐 동성애 상대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알키비아데스 이야기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 404년이 되면 아테네가 스파르타인 패하고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뭐 참주정이란 정체가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점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기원전 401년에 키루스 아나바시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원정기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기록으로 남긴 건데요. 이 그리스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으니까 뭐 먹고 살 거리도 없고, 그래서 페르시아군의 용병이 되어서 떠났다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 1만 명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오늘날 바그다드 근처까지 갔다가 여기서 여기 빨간색의 위로 올라가는 요 코스를 거쳐가지고 쭉 행군을 해서 흑해까지 올라가서 흑해에서 배를 타고 돌아왔던 이 한 2년간의 사건 이야기가 키루스 아나바시스라고 하는 책에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왜 페르시아 용병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보면, 당시에 이 펠로폰네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암울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또 유명한 장면이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죠. 우리는 이 소크라테스 당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사람은 젊은이를 선동했다는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들을 이 배경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역사를 잘 들여다보니까 당시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보면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단 말이죠. 아까 크세노폰이 페르시아의 과거 적국의 용병으로 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암울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한테 뭔가 새로운 생각과 꿈과 용기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들한테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죠. 또 그 정치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파르타의 사주에 의해서 지금 그 지배자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 이게 다른 말로 보면 선동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80년대 함석건 선생 같은 이런 인물이었던 거죠. 일종의 정치범으로 해서 사형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소크라테스 선생은 직업이 석공이었다 그러죠. 아마도 그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돌 깨는 작업을 했을지도 몰라요. 군인으로 참전하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가 국가가 이렇게 몰락을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펼쳐서 열심히 뭔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에 등장하는, 그림이죠. 여기 다비드의 그림에 등장하는 플라톤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죽은 당시를 기억하는 이 플라톤은 여행을 떠나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죽음 때문에 떠났다고 우리 책에는 많이 나오지만, 뭐 당시 플라톤은 한 30살쯤 먹은 젊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세노폰도 비전이 없어서 용병으로 참가할 정도니까, 그 동시대 나이가 비슷한 플라톤은 그러면 자기 조국에서 그냥 있으면 뭔가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당시 선진국은 당연히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철학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신의 존재입니다. 신. 이 뭔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운영하는 절대자가 있다.
뭐 데미우르고스라고 부르는 뭔가 절대자가 있다. 그래서 그 절대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진리가 있다. 그래서 뭐 이데아라는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혼 불멸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인간의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저승으로 가서 뭔가의 뭐 심판을 받거나 뭔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 사실은 이집트에 원래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집트에서 배워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데가 뭐 아마 시라쿠사에 가서 디오니시오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정치를 논하고 뭐 이런 걸 했다 그러죠. 그리고 돌아와서 뭘 하냐면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세우죠. 아카데미아 학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수 과목이 있었죠. 그게 바로 기하학이라는 거죠.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기하학이 왜 선수 과목이냐? 기하학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기하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바로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기하학이 먼저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플라톤, 그러니까 아니 플라톤이 아니죠. 플라톤이 어디로 가냐면 크로토네가 어디냐면 그 피타고라스가 말년을 보냈던 데가 크로토네거든요. 크로토네에 가서 아마 거기서 피타고라스의 학설도 좀 배운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이집트에 배운 거, 피타고라스한테 얻어온 거, 이런 걸 가져다가 아카데미아 학원을 만들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정립한, 이게 당시 아테네가 거의 몰락하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절에 뭐 스파르타도 제대로 뭐 통치 역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있다가 나중에 BC 378년 되면 테바이란 도시도 패배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북방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곳에서 내려온 알렉산드로스 3세에 의해서 정복이 돼가지고, 물론 도시는 그대로 있지만 폴리스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니까 폴리스는 독자적 정치 체제를 가진 곳이니까 정치체는 없어지고 도시만 남은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죠.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통치하기 전까지는 이런 폴리스라는 체제는 사라지는, 도시만이 있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